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웨스트포인트와 푸른 숲. (1965년 5월 18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워싱턴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존슨 대통령과 워싱턴의 요인들을 초청한 리셉션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리셉션이 끝나자마자 한국 대사관으로 달려가 밤 9시부터 재미동포들을 위한 만찬회를 베풀었다.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한국 국적의 동포는 12,643명이었다. 이 가운데 7,876명이 영주권을 갖고 있었고 유학생은 4,233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만리 2역에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조국, 내 집안에 되어가는 사정에 몹시 안타깝게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서두를 꺼낸 뒤 이렇게 연설했다. 이제 우리도 꼭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다시는 남을 쳐다보거나 국어를 안 해야겠다는 피맺힌 결심 속에서 분명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의 걱정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잘 키워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걱정은 후진 국가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의 고통입니다. 난 여기에 도달하는 첩경, 중용지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제와 책임, 권리와 의무의 한계가 분명한 데 있어야 할 겁니다. 조국이 못 살고 가난하다 해도 조국은 조국이요, 부모는 부모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반드시 이룩해야만 우리의 후손에게 영광 있는 조국을 인계할 수 있을 겁니다. 5월 19일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백악관에서 험프리 부통령의 환송을 받은 뒤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특별기 편을 타고 뉴욕으로 떠났다.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20여 대의 모터사이클이 경호하는 가운데 뉴욕 시내로 들어갔다. 번화가인 브로드웨이를 지나는 25분간의 카퍼레이드는 고층 건물에서 눈처럼 쏟아지는 오색 종이들 속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잘 연출된 환영에 기분이 좋았다. 박 대통령 일행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들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고 있던 세계 박람회장을 둘러봤다. 한국관을 구경하면서 박 대통령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이날 한미재단이 주최한 오찬에는 소설가 펄 벅 여사, 메가더 장군의 미망인, 순교자란 소설을 써서 유명해진 재미동포 리처드 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 같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유찬은 퇴장하는 박 대통령을 붙들고 계속 이야기를 걸었다. 박 대통령이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짓자 이우락 비서실장이 가운데 들어서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이 실장은 주미 한국대사관의 무관으로 근무할 때 양 대사를 모신 적이 있었다. 한 기자가 양 대사가 모처럼 박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자 이 실장은 눈치가 빠르긴 그런 일 없어요 라면서 웃었다. 5월 20일 유엔 본부를 방문하여 우탄트 총장을 면담한 박 대통령은 그 직후 한국의 유엔 가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조리의 지속 상태는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 일행은 유엔 총회장을 참관했다. 박정희는 소련 대표 자리를 가리키면서 저기서 후르시초프가 구두를 들고 책상을 쳤겠군 이라고 농담을 하더니 우리 대표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물었다. 안내자가 옵서버석을 가리키자 빨리 저 한복판으로 옮겨야 할 텐데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 뉴욕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웨스트포인트의 육군사관학교를 미 공군 특별기를 타고 찾아갔다. 만주 군관학교, 일본 육사, 그리고 조선 경비사관학교 등 3국의 육사를 모두 졸업한 경력을 가진 박 대통령은 군사문화에 익숙한 체질 때문인지 이 방문을 아주 즐겼다. 의장대 사열을 받기 직전 이곳에 사는 것으로 보이는 동포 여성 한 사람이 박 대통령을 붙들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박 대통령은 생도들을 앞에 두고 짤막한 연설을 했다. 역사상에는 동일한 연대에 대등한 무력이 등장하고 전쟁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어느 쪽의 무력이 일시적으로 강대해지더라도 정의를 함께하지 아니한 무력은 끝내 처참하게 패망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부정하고 오로지 폭력만으로써 인류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폭력은 스스로 부정할 수 있는 폭력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이런 면에서도 본인과
한국 국민이 계속하고 있는 반공투쟁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을 가지는 겁니다. 생도 식당에서 생도들과 함께 한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학교 당국은 이곳을 방문하는 국가 원수에게만 주는 특권 하나를 박 대통령에게 드리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에 운동장을 시찰하다가 20여 명의 사관 생도들이 벌로 특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목격한 기억이 났다. 박 대통령은 벌을 받고 있는 한 생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었다. 나는 나에게 부여된 특권으로 지금 교정에서 벌을 받고 있는 생도들을 모두 사면하는 바입니다. 생도들은 함성을 울리면서 식탁을 꽝꽝 소리나게 쳤다. 생도들은 박 대통령이 웨스트 포인트를 떠날 때는 모자를 일제히 벗어 하늘로 높이 던져 환송했다. 박 대통령은 며칠 뒤 동양통신 김성진 워싱턴 특파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미국 방문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두 가지야. 하나는 푸른 숲, 다른 하나는 웨스트 포인트에서 만난 생도들의 늠름한 모습과 젊은 기계야. 내가 미국에서 가져가고 싶은 것이 저 푸른 숲이야.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푸르러야 미래가 있는 거야. 푸른 숲과 생도들의 기계를 높게 평가한 박정희도 당시 나이가 48세. 그를 수행한 참모들도 거의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다. 패기 있는 지도층이 이끌던 젊은 한국이었다는 얘기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방문을 마친 박정희 대통령은 항공편으로 강철의 도시 피츠버그로 이동했다. 힐튼 호텔의 여장을 푼 대통령 일행은 걸프 석유 회사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다. 울산 정유공장과 진해 비료공장 건설에 투자한 걸프로서는 투자국의 국가 원수를 깍듯이 접대할 이유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대통령 일행은 피츠버그의 존스 앤드 로린 철강 회사를 방문했다. 군정 시절에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시도하다가 좌절한 바 있었던 박 대통령은 부러운 표정으로 말없이 공장 내부를 돌아봤다. 수행원들은 단 한 개라도 좋으니 우리도 이런 공장을 가져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츠버그 공항을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한 특별기는 약 2시간의 비행 끝에 플로리다주의 우주기지인 케이프 케네디에 도착했다. 야자수 나무들이 서 있는 상하의 평원 여기저기에는 금방 단추만 누르면 우주를 향해서 치솟을 것 같은 로켓들이 전신주처럼 여기저기에 박혀 있었다. 우주센터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문에 맞추어 아틀라스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을 했다. 로켓이 굉음을 내면서 아프리카 남단의 한 무인도를 목표로 솟아오르자 박 대통령은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쓰던 쌍안경을 달라고 하여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땅으로 내려왔지만 박 대통령은 쌍안경의 시야에서 로켓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쌍안경을 내려놨다.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옆에 앉아있던 김성진 동양통신 기자가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박 대통령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남의 나라에서 쏘았는데 감상은 무슨 놈의 감상이야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었다. 합동 취재기자단의 대표로서 취재 중이었던 김성진은 논평을 듣는 데는 실패했으나 박 대통령의 표정이라도 정확하게 관찰해 놓으려고 유심히 살폈다. 마치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는 옆집 아이를 시샘하는 어린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하, 이분은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뉴욕 시가지를 걸을 때도 골똘히 무엇을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은 자수성가한 사람답게 국가도 자주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굳게 믿는 분이로구나. 미국에까지 와서도 국가 경영의 지표를 설정하려고 끊임없이 명상하는 분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켓 발사 실험이 끝나고 일행이 버스에 오르자 기다리던 기자들이 홍종철 장관 뭐 발표 없어요 라고 소리쳤다. 홍종철 장관은 김성진 기자를 쳐다봤다. 김 기자는 글쎄 말이야, 내가 대변인이라면 우리 우방의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안 될까 라고 했다. 같은 버스에 동승했던 이우락 비서실장이 1시간 뒤 대통령 소감이 나왔습니다 하고 돌린 논평은 김성진 기자가 버스 안에서 말한 내용과 흡사했다. 다음날은 일요일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모처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케이프 케네디의 패트릭 공군기지에 숙소를 두고 있던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행 기자들을 불러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했다. 한 기자가 유경수 여사가 도처에서 격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자 박 대통령은 싫지 않은 표정으로 나보다도 인기가 좋았단 말이요 라고 했다. 박 대통령 부부는 근처에 사는 교포들을 초청하여 환담했다. 가수 손시양도 끼어 있었고 박정희란 이름을 가진 여성이 미국인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안고 자신의 성명을 밝히는 바람에 웃음이 터졌다. 박 대통령은 오전에 시간이 남자 홍종철 공보부 장관을 보내 혼자서 기사를 정리하고 있던 김성진 기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김 기자, 심심한데 우리 드라이브나 합시다. 박 대통령은 전화기를 들더니 수행 경호관에게 지시를 했다. 자동차 나오라고 해. 깃발은 커버를 씌워라. 이건 공식 행사가 아니야. 잠시 후 세 사람은 리무진을 타고 바다가 넘실대는 남국풍의 해안을 달렸다. 운전석과 맞닿은 바로 뒷자리에는 김 기자, 홍 장관이 앉아 박 대통령과 마주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워싱턴 특파원 생활을 오래 한 김성진에게 미국의 외교 정책, 의회 사정, 언론 동향 등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고 김 기자는 방미 소감을 물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헤어지는 김 기자를 부르더니 물었다. 미스터 킴, 당신은 한국에 안 돌아오시오. 저도 임기가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내년이면 저도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오면 나한테 연락하시오. 김성진은 박 대통령의 이 말을 그냥 하는 이야기로 이해했다. 다음에 귀국한 김성진은 정치부장 대리로 있으면서 동남아 취재를 했다. 그 기사가 나간 뒤 청와대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 박 대통령은 김 기자를 보자마자 당신 언제 왔어? 라고 했다. 온 지 오래됩니다. 이 사람 연락하라고 그랬잖아. 김성진은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는 이런 양반 앞에서 허튼 소리 했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